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폐지보다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로 잠시 뒤 보여드릴 텐데요. 국민의 뜻을 강조하고 공직 후보자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민주당이 왜 이런 조사엔 귀를 닫는 건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며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했던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광범위하게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 언론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6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미 유권자 정보가 든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nformation includes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political party preferences, and other sensitive data that would be needed to register to vote and engage in other nefarious activities. 중국은 이를 분석하는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지만 미 정보당국이 축소 은폐해왔다며 미 정재계와 언론의 실세를 뜻하는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벌인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That members of the deep state in our intelligence agency work to actively suppress and downplay information about the extent of China's sinister election meddling. 트럼프는 CI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직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해 이듬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이어졌지만 재검표와 법원 판단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재점화한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전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He's scared to death that he will lose in 2026, and so he's trying to change the subject. And it's the same tired, old lies about the 2020 election that no one has bought for 6 years.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2020년 선거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날조한 악의적 먹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당수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거부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다가오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포석이라고 봤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지렛대 삼아 선거제도를 개편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 rights for a free and fair election are under attack by Donald Trump. Please speak up, stand up, fight back.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 등 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유권자의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혼인으로 성이 바뀐 여성 등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기밀 문서는 이미 알려진 것들이며 중국이 입수한 유권자 정보로 2020년 대선 투표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That's a fact that's been known, but that by itself does not add up to fraud or foreign interference. 지상파인 ABC와 NBC, 뉴스 전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주장을 한다며 연설 생방송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지상파를 쓰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They and others in the media are part of a plot. Fraud like this should mean a revocation of their licenses. CNN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믿는 유권자는 31%에 불과하다며 이번 연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미국이 외국인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려면 4년마다 까다로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데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구나 이미 유학 중인 학생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6일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 제2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언론인 비자도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We want to know where those students, what countries do they come, and we're not going to, if somebody is coming from a certain country and they're 100% fine, which I hope most of them are, but many of them won't be. 지금까지는 F와 J 비자는 정규 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기간이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4년 뒤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비자 제한 소식 탓에 학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정말 까탈스러운 인터뷰를 거쳐서 받았는데 이 심사를 다시 또 해야 한다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로이터 통신은 2024년 기준 미국에 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는 180만 명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2만 4천여 명이 F와 J, I 비자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문턱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꺼내든 건지, 우리 유학생의 학업에 차질은 없을지 국제부 오현주 기자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자, 크게 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민 단속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트럼프 일기 시절인 지난 2020년 한 차례 추진이 됐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가와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가 됐는데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이번 조치로 체류 4년이 지난 뒤에는 이민국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생체 정보 검증, 신원 조사, 사기 방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신원을 엄격히 조회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국가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특히 이번에 유학생 그리고 언론인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학업이나 연구 또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한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경우 언제 졸업할지 알 수 없는 채로 입국하는 특성을 고려한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혜를 줬더니 악용을 한다면서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안보 차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성명에도 이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적대국들이 기술을 빼가거나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보고 반도체나 항공 같은 첨단 분야를 공부하는 유학생이나 연구기관을 드나드는 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증대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중국 국적 기자들에게만 체류 기간을 90일로 단축시킨 점도 이 같은 안보 우려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엄격하네요. 근데 중국 유학생 그리고 기술원, 연구원이 기술 스파이 역할을 한 적도 있잖아요. 네,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중국계 엔지니어가 설계 자료를 빼내서 중국 회사로 옮기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하버드 의대 산하 메디컬 센터 연구원이 암 연구에 사용되는 생물학 시료를 승인 없이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규정을 중국 외교부는 차별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체류 기간 4년이 지나면 4년 안에 학위를 왜 마치지 못했는지 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거나 설득력 있는 학업상의 사유 등을 내야 돼서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전공을 바꾸거나 더 낮은 학교로의 전학도 금지가 됩니다. 특히 학위 취득에 평균 5.7년이 걸리는 박사과정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학생들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의 유학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인재 유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대학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강행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전 세계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 최고가 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자산운용사들은 애초부터 단일 종목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상품 출시에 앞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19곳 중 이른바 삼전 닉스 단일 종목 출시를 희망한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당시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보시죠. 지난 2월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 요청으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9곳에 단일 종목 ETF 상품 출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출시 의향을 밝힌 곳은 15곳으로 이 가운데 이른바 삼전 닉스 단일 종목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응답은 총 3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써낸 곳이 2곳, 하이닉스만을 써낸 곳은 1곳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운용사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에서 10개 종목을 포함한 상품 등을 출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치상으로 삼전 닉스 종목 출시를 희망한 운용사보다 많았던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에 전달됐지만 석 달여 뒤인 5월 27일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한 달 반 동안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19차례 발동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란 비판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만 띄우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큰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도박판 내지는 카지노판처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범 실장 경질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삼전 닉스 레버리지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땜질 시기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애꿎은 서학개미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지 50일 만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고 매매 수량도 20주로 늘리는 등 투자 문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할 사람들이 3천만 원이 없어서 레버리지를 안 하진 않을 거고. 해외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예탁금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S&P 500 세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레버리지긴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죠. 국내 주식에 지금 문제인데 서학개미까지 옆에 있다 같이 두들겨 맞은 느낌?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를 노리는 초단기 매매가 계속되는 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ETF 투자의 규제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율을 갖다가 낮춰주는 세제 개편을 해야만 장기 투자 관행이 생기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종합특검은 범죄 행위로 보고 신병을 확보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김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모든 혐의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을 뒤집어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군사법원 관할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하였다.
라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 남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 전 총장과 참모였던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도 인정하지 않았던 혐의까지 다시 들춰내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구긴 셈이죠. 그런데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 성공률도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게 명분이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법원은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는데 아직 심사가 열리지 않은 한 건을 제외하면 11건이 기각된 겁니다. 기각률 64.7%로 지난해 검찰 영장 기각률의 3배를 웃돕니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조관과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핵심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리한 수사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영장 신청하고 보는데 다 기각된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 측에 여전히 분석해야 할 압수물과 피의자 조사가 많이 남아있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기 싫은 것이라며 수사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여야는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다음 주 상호 토론을 합니다. 한 의원의 제안에 이 의원이 호응하면서 성사된 건데요.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죠. 누가 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요.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불참에도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속도를 내자 지난 1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비겁하게 본인들 안방에서만 논의한다며 여당을 향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와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한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하지만 민주당에서 언론 플레이 대신 법안을 내라는 반응을 보이자 한 의원은 다시 머릿수로 밀어붙이면서 토론하자니 도망간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다 도망갔다 나가 무서워서. 지금 한동훈하고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그러자 같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 의원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론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부실 수사 문제는 내부 인사 시스템 개선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내에 내부 감찰이라든지 또 수사의 완성도를 품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다만 최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 23%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지하자는 응답은 46%, 폐지 39%였습니다. 두 의원의 맞수 토론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각각 출마한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놓고 지도부가 두 차례 충돌했습니다. 표대결 끝에 두 사람의 출마는 허용이 됐는데 전례에 비춰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등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출마 자격 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서 한 차례 충돌한 지도부가 오늘 아침 다시 모였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 뒤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부원장은 계좌 동결 등의 문제로 인해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반발했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전 총리 등 친명계는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며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2022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들며 공정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경우 입당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해 전대 출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정복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둬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당원 입장에서 이건 너무 지나친 과도한 혜택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지도부가 잘 조치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앞서 선호투표제 통과 과정처럼 사실상 묵인하는 식으로 친명계에 비해 친청계가 밀리는 듯한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야권에선 차기 추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대여 투쟁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에 이어 안철수 의원도 오늘 올림픽공원 집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앞서 한 의원 복당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변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찾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기표 마크가 그려진 배지를 달고 참정권 회복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들어올립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최근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개 반대했고, 앞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 쇄신안을 마련하라며 힘이 붙인다면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재헌절 행사에 불참한 채 올림픽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외 행보에 비판이 적지 않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전세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사라져간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현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오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으로 급등락하는 주식시장을 투전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여당의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과 연일 각을 세우며 대여 투쟁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범보수 차기 주자들의 주도권 다툼은 당분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됐는데 내내 비가 내립니다. 최대 2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고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도 친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지금 비가 내리는 건가요? 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조금 전인 8시 20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잠시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서울에도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춘천과 전남, 경북 등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서쪽에서 유입되면서 충청도에는 보령 119mm와 부여 48.8mm 등 오전부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경기에 80에서 150mm, 강원과 충청에는 최대 25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북에도 10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1시간에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나 하천의 범람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가요? 네, 다음 주는 항상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25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가 내려도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장마 전선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기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연휴 첫날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일대는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터널에 들어선 차량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힙니다. 사고 차량에서 치솟은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터널 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들어찼고 사고 차량에 있던 탑승자 16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갈 수가 막혀가지고. 다행히 탑승자 한 명이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터널이 통제되면서 차량들이 우회하는 등 일대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시설물 타고 이래가지고요. 터널 시설물 붕괴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차들이 많은 상태에서 좁혀지니까 충격이 되면서 4대가 충격이 된 거예요. 도로공사는 화재 6시간 만에 조명 등 시설 복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폐지를 줍던 80대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휴일 새벽부터 길에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도심의 한 도로. 80대 할머니가 폐지와 플라스틱 통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차로 옆에 멈춰서서 잠시 기다리는가 싶더니 편도 2차선 차로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 순간 차량 전조등 불빛과 함께 플라스틱 통이 길가로 나뒹굽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30분쯤입니다. 20대 차량 운전자가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넘겨 달리다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친 겁니다. 큰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신호등까지 날아갔을 거야. 할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할머니가 끌던 손수레입니다. 사고 충격에 손잡이가 심하게 뒤틀려 있고 수레 위엔 종이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 마셨다는 정도고 그래서 음주 특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만취시다. 네, 그까지만. 할머니는 공휴일 새벽에도 일을 나왔다 변을 당했는데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폐지를 주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꼭그 공표를 준다. 그래야 해야지.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에어컨을 켠 채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진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에어컨을 켜면 차량 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운전자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졸음운전하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지난 3월엔 갓길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5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450여 명. 이 가운데 70% 이상이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차체가 약간 흔들린다든지 핸들이 좀 누가 봐도 흔들리는 사람들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좀 주의해서 좀 피하려고 노력을. 여름철 밀폐된 차량에서 에어컨을 켠 채 30분만 운전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600ppm에서 5000ppm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ppm을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졸음운전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승객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틀면은 저희는 또 졸음이 살살 오고 올 때는 뭐 허벅지도 꼬집고 뭐 껌도 씻고. 졸음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매우 높게 됩니다. 최근 3년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졸음이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난 사고는 470건입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치사율이 10%를 웃돌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이전에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주 광산경찰서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을 각기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은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검경 수사는 그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장윤기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여성은 성범죄 피해까지 입게 됐다며 경북 칠곡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흘 뒤에야 이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칠곡 관내 담당하는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송한 걸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광주 광산경찰서의 처리 과정은 의문투성입니다. 동일범 소행임을 알고도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한 겁니다. 당시 형사과 직원들은 이미 장윤기의 집을 압수수색해 훼손된 리얼돌 존재까지 알고 있던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 사건 처리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한 건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살인사건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사실은 병합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구속된 수사팀장은 살인과 스토킹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으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끼리 서로 봐주고 눈 감아주는 이른바 향찰 의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순환 인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상급자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희생양이 됐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공건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온라인에 올린 글입니다. 조직 전체에 대한 연좌제. 승진하면 타 지역 가야 하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나. 하위직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조직은 해체가 답이라는 분노의 글들이 이어집니다. 어제 정부가 3년마다 근무 지역을 옮기는 순환 인사제 대상을 현재 총경급에서 아래 직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순환 인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원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향찰이라고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 순환 인사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직기강의 흔들림 등이 부작용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막으면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동요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SNS 중독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막는 방식으로 SNS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2에서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 자체를 막습니다.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관 콘텐츠가 계속 이어져서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사용이나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은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SNS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호주나 중국 등 5개 국가에선 이미 시행 중이고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SNS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준입니다. 어른들도 SNS를 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아직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절제가 더 어렵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3에서 9세 유아동은 26%, 10에서 19세 청소년도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되는데요. 아직 통제력이 약하다 보니 스마트폰 과의존이 충동성, 우울, 불안 증가,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해, 자살 인증샷 등 유해 콘텐츠가 분별 없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중독을 유도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이제 사이버 공간이 훨씬 더 익숙한 거잖아요. 탈억제라고 얘기하는 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더 증폭시키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결국 폐지가 됐는데 이번 SNS 규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2011년 시행됐던 게임 셧다운제도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해외 VPN으로 접속하거나 부모 계정을 몰래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상황이 많아 결국 실패했습니다. SNS 금지를 시행 중인 호주 정부 역시 470만 개 계정을 차단했지만 12에서 15세 청소년 3분의 2는 여전히 SNS에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빈틈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청소년 SNS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규제 일변도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교육이나 상담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개, 5개의 부처가 분절적으로 관리를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전 부처적으로 한 팀이 돼서 SNS 과몰입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긴 한데 법으로만 막기보다는 디지털 교육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타고 집값이 급등한 동탄과 기흥, 구리가 규제 지역이 된 이후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집값이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곳이 나올 만큼 주변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한 대단지 아파트. SK하이닉스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있는 일명 더블 셔세권입니다. 이달 들어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1억 4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동탄 규제 이후 보름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토제로 동탄이 묶이면서 한 일주일 사이 막 1억 이상이 이렇게 뛰었고요. 토제 발표 이후에 갭 투자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집 안 보고 갭으로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부가 지난달 말 동탄과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병점과 수원 권선, 구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양주 모두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 10% 정도 호가 상승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나왔던 물건들이 좀 더 기다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보류시켜서 규제를 피해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핀셋 규제를 하게 되면은 유사한 지역이라든가 혹은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을 한. 금리 인상과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도 시장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어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입니다. 미국의 우버는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우버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도 품에 안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제기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쇼핑할 때, 음식을 주문할 때, 택시를 부를 때 소비자들은 각기 다른 앱을 씁니다. 이 벽을 먼저 허문 건 쿠팡입니다. 멤버십 하나로 배송과 음식 배달, OTT까지 이용합니다. 미국 기업 우버가 배달의 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하면 대민과 우버택시, 구독 서비스를 묶을 기반을 갖게 됩니다.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한 번 가입으로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선 편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 할인에 택시 할인까지 붙으면 혜택도 커지게 됩니다. 큰 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쿠폰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버 사용하는데 더 뭔가 익숙해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 편리함이 많을수록 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엔 쿠폰과 무료 혜택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아도 다른 서비스로 옮기기 어려워진 뒤에는 할인이 줄거나 구독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할인 비용이 점주 수수료나 광고비로 넘어가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쿠팡 생태계에 묶여있는 소비자들을 갖다가 우버 생태계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보고요. 다른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아예 그냥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우버는 각국의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의 방사포 지원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 20동 이상을 새로 지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보관하고 정비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데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지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 50문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발사 차량 운전석에 올라 성능을 과시합니다. 전술핵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포를 전방에 보관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습니다. 길이 약 52m 건물은 높은 지붕과 차량 진입로를 갖췄고 차량이 한쪽으로 들어와 빠져나가는 관통형 구조입니다. 발사 차량을 건물 안에 숨긴 채 정비하고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북한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은 건물은 모두 21동, 방사포 60에서 80여 대를 배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설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52km 떨어진 개성 남쪽 기지에 지어졌으며 비무장지대에선 불과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진지 배치 전환 없이 한반도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북한은 이날 한미일 등 30여 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참가한 우리 정부를 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국 괴뢰라고 부르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항과 교량, 철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선 이란은 전력망까지 공급받으면 홍해를 봉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교량 위에서 거센 불길이 솟아오르고 교량은 끊겨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다리에선 앞유리가 깨진 유조차에서 연기가 납니다. 현지 시간 16일 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인근의 이란 군사시설은 물론 교량과 철도, 이란 샤르 공항 등 기반시설까지 공습을 확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이란 보건부는 미군이 민간 시설까지 공격해 38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습에 아랍에미리트의 드론이 동원됐다며 미군 공격을 지원하는 걸프국들을 향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چند انبار پشتیبانی تسلیحاتی، مرکز ارتباطات ماهواره‌ای و ساختمان اقامتگاه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بحرین هدف موج دوم عملیات نصر 2 قرار گرفتند. 이란은 또 전력시설까지 공격받을 경우 예멘 후티 반군에게 홍해를 폐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تجاهه للعدوان الشامل لن نألو جهدا في التصدي له بكل ما نملك وبكل ما سنملك. 이런 가운데 영국 해사기구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카사브곳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인간은 기술을 만들지만 그 기술이 인간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함께 뛰어놀고 마주보며 웃고 음식을 나눠 먹고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면서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But when everything moved online, teens across the developed world lost most of those bonding experiences. Levels of loneliness and anxiety began to rise almost immediately in many countries simultaneously. 미국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SNS를 매일 거의 끊임없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이나 됐습니다. 학교와 잠자는 시간을 빼면 사실상 가장 가까운 친구가 휴대전화 화면인 셈입니다.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은 아이들의 눈을 계속 자극합니다. 성숙한 뇌로 바뀌어가는 청소년기에는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력을 키워야 하는데 하필 이때 주의력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중독에 노출되는 겁니다. Huh? I said one more week of 8th grade, right? Yeah. You excited? Yes. Yes, I'm very excited.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화는 단답형이 되고 관심은 손바닥 속 화면에 집중됩니다. 이런 폐해가 커지자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잇따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들을 청소년들에게는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단계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막고 이용 시간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인권의 문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기술이 부모와 친구, 연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유대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7월 17일 윤정호 앵커 칼럼, 화면을 박차고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휴 기간에는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거세지는 야행성 폭우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장마철 들어 가장 세차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새벽이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창원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6도,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많은 비에도 무더위는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